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전쟁터에서 총을 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의 어느 평화로운 골목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와 지금의 제 삶은 마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브리나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근교에 위치한 군사기지 부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늘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언제 어디서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자라났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군대의 규율과 엄격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우즈베키스탄 군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고, 그 영향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군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원했던 건 따뜻하고 편안한 가정이었고, 다정하게 웃어주는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친구들 집에 놀러 갔다가 그들의 아버지가 아이를 꼭 안아주거나 사탕을 건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버지는 늘 딱딱했고, 군인의 딸은 군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조용한 분이셨지만 늘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사셨고,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혼자였어요. 어릴 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밤마다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작은 손전등을 켜 책을 읽곤 했어요. 그 책들은 제가 상상 속에서라도 도망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혹했고, 저는 결국 20살이 되던 해 군사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군사학교는 상상보다 더 혹독했어요. 남학생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았고, 그 누구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군의 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질투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를 시험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아버지 덕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 늘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몇 년 뒤 저는 정식으로 군인이 되었고 현장 배치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배치받은 곳은 국경지대 근처였는데 이곳은 종종 분쟁이 발생하던 곳이었습니다. 실탄이 오가는 그 현실을 마주하며 처음엔 너무 무서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순찰을 돌던 중 폐허가 된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한켠에서 헝클어진 인형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 위에 버려진 그 인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전쟁은 단지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아이들과 가족들의 삶까지 모두 앗아가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총성과 비명, 붉은 피, 그리고 자꾸만 제 앞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의 얼굴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어느 날 부대 내에서 쉬는 시간에 한 동료가 가져온 드라마 영상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저 흘려보려 했지만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한국의 일상을 담은 이야기였는데 밤에도 환한 길거리, 사람들끼리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 무엇보다도 아무도 총을 들고 다니지 않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진짜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고? 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품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도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요? 사고는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산악 훈련 중 갑작스럽게 무너진 바위 더미에 깔려버렸고 정신을 차렸을 땐 헬기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동료들의 다급한 외침뿐이었어요. 숨이 턱 막히는 통증 속에서도 머릿속에 맴돈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 너무나 또렷하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날 본 한국 드라마의 평화로운 장면들, 그리고 그 속을 걷는 나의 모습.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군 병원 특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싶다고요. 이대로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 이제는 벗어나고 싶었어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무렵 저는 결국 퇴역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자마자 사무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무거워졌어요. 넌 군인이야. 그리고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장군의 딸로 태어나 그 자리를 지킨 것. 그게 내 책임이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국, 웃기지 마.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선택을 해. 거긴 환상이야. 현실은 다르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따르기만 했던 아버지였지만 이번만큼은 제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설득이 통하지 않자 결국 집을 나와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감정은 해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느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공항의 구조, 질서정연한 줄, 그리고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들. 택시를 타지 않고 공항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는데 그조차 신기하고 감사한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 제가 예약한 고시원 방에서 혼자 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총을 들고 다니지 않고 아이들이 해가 진 뒤에도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이곳. 여기가 진짜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조차 읽기 어려웠지만 매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학원에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친구가 되면서 한국 생활도 한층 재미있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같이 남대문 시장을 구경하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2시간을 헤매기도 했고 또 다른 날은 동대문에서 우연히 케이팝 댄스 퍼포먼스를 보고 넋을 잃고 바라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작은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던 손님이었고 정해진 시간처럼 늘 오전 10시쯤이면 조용히 들어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골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말수가 적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카운터 뒤에서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다가 혼잣말로 얘 발음을 계속 틀리자 조용히 다가와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의하고 이 사이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그가 말끝에 붙인 조심스러운 미소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종종 한국어에 대해 가볍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이 아니라 지하철이에요. 받침을 너무 강하게 발음하면 어색해요. 그런 말들에 저도 모르게 웃게 되었고 어느새 제 발음 연습은 그와 함께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우산을 깜빡한 제가 당황해하자 그가 말했어요. 저기 앞에 편의점 있어요. 같이 우산 하나 사서 씁시다.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비를 맞으며 가게까지 걸어간 그 길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엔 카페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갈 때 그가 커피를 마시며 읽던 책을 조심스레 보여주며 말했어요. 혹시 이 책 읽어보셨어요? 한국 역사 이야기인데 외국인 입장에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책 표지에는 조선 후기 여성의 삶을 다룬 에세이가 적혀 있었고 그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점심시간을 함께 하거나 학원 수업이 끝난 후 간단히 맥주 한 잔을 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는 전공이 역사였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박물관과 전통시장을 즐겨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직접 제게 의미 있던 장소로 그를 초대했어요. 망원시장 가보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고 우리는 함께 망원동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따끈한 어묵을 먹으며 웃고 떠들던 그날 저는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언제나 존중과 배려를 잃지 않았습니다. 제 속도가 느려도 기다려주었고 제가 말이 서툴러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그에게 자연스럽게 기대고 싶어졌고 어느새 그도 제게 익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친구에서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건 그렇게 아주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친절들이 모인 결과였어요. 특별한 사건보다는 아무 말 없이 걷던 골목길과 같은 시간들이 우리 사이를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강으로 데려가 자전거도 함께 타고 봄에는 벚꽃놀이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국을 잘 아는 친절한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그의 다정함과 배려심에 점점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하루는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고 우리는 급히 비를 피해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 웃으며 허겁지겁 수건을 건네주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한국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제 일상은 점점 한국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는 자판기 커피 소리, 정류장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버스의 느낌, 그리고 익숙해진 한국어 문장들. 저는 어느새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아주 조금씩 삶을 배우고 있었어요. 하루는 유난히 피곤하고 몸이 축 처지는 날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계속 속이 더부룩했고 머리까지 띵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엔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무심코 말했어요. 혹시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의심도 안 했던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친구의 권유에 결국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변기에 앉아 막연히 기다리던 그 순간 한 줄이 아닌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고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곧장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담을 줄까봐 두려웠고 우리가 함께 만든 이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릴까 걱정되었어요. 말없이 며칠을 지냈고 그는 그런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집에 놀러온 준호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테스트기를 발견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준호는 조용히 묻더라고요. 이거 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고 말했어요. 말 못해서 미안해 겁났어. 그러자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겁낼 거 없어. 우리 가족이 되자.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전쟁터에서 사람을 잃고 총을 쥐고 늘 이별과 불안에 둘러싸였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결혼 준비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계획하며 저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쩌면 이해도 됐어요. 갑작스럽게 떠난 저를 원망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을 찍어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생겼어요.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단 3글자였습니다. 가보겠다. 그날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한국에 오시겠다는 말은 곧 저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이라는 뜻이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신 날,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아버지는 여전히 강슥한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 흐릿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배를 보며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셨고요.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저는 부모님을 데리고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전형적인 관광지부터 가볼까 고민했지만 그보다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외국인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의 정취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곳들을 함께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데려간 곳은 망원동이었습니다. 복잡한 시내와는 다르게 조용한 골목마다 작고 감성적인 카페와 개성 있는 책방이 자리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그곳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깜짝 놀라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로스터리 카페에 앉아 직접 내린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며 전쟁이 끝나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감성 문구점에서 작은 송거울과 엽서를 사며 어린 소녀처럼 들뜬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으로는 을지로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거친 철공소와 오래된 간판이 어우러진 그 공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세련된 감각의 바와 갤러리들이 숨어 있어서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오래된 세탁소 앞에서 잠시 멈춰 이런 골목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게 놀랍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수제 맥주집에서 처음 마셔보는 과일향 맥주를 드시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또 하나 특별했던 곳은 성북동이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예술가의 작업실과 고택들이 이어져 있었고 산자락 아래 펼쳐진 조용한 길을 걸으며 어머니는 마치 한국의 시골에 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한옥을 개조한 찻집에 들어갔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한 잔의 유자차가 부모님의 마음을 차분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양양 여행도 기억에 남아요. 밤늦게 도착한 해변에서는 별이 쏟아질 듯했어요. 도시의 소음에 익숙한 부모님께는 그 고요함 자체가 놀라움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동해 바다를 보며 해산물 백반을 먹고 조용한 해변을 산책하며 부모님은 우리가 알던 한국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나라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부모님도 점점 한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셨고 그 속에서 저희 삶을 이해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어떤 설명보다 그들과 함께한 이 특별한 공간들이 제 마음을 대신해줬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조용히 말하셨어요.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진짜로 있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부모님은 단상 옆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는 손에 힘을 꽉 쥐고 있었고,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셨어요. 식이 끝난 후,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브리나, 잘 살아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걸 이제 알겠다. 손주도 이 나라에서 자라는 게 더 행복할 거다. 그날, 저는 진짜 가족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요가 아닌 이해로 이루어진 관계, 혈연을 넘어선 사랑의 형태가 무엇인지 저는 이곳 한국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서울의 봄은 유난히 포근하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예식장을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데 그 순간이 그렇게 평화롭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잔잔한 하루였는데도 제겐 그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눈앞이 깜깜했고 매일이 낯설고 두려운 연속이었지만 이제는 시장 골목의 냄새, 따뜻한 편의점 조명,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모두 익숙하고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이후 저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체류허가를 받고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어요. 물론 넓은 집도 아니었고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임신한 몸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간호사분들이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며 설명해주는 그 순간들 속에서 저는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여자 군인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에도 긴장해야 했고 의료 환경은 늘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 세심하고 친절한 진료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계산서를 받아보았을 땐 더더욱 놀랐어요. 진료비가 너무 저렴했고 나라에서 지원받는 항목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신경 써주는 나라가 있다니. 아이 태명이 생긴 날도 아직 기억나요. 남편과 함께 초음파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우리는 우산 없이 뛰다가 편의점 앞에서 멈춰 섰고 그곳에서 빵 하나와 따뜻한 커피를 사서 잠시 비를 피했어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아기 이름 봄이라고 지을까? 오늘처럼 따뜻한 날에 생긴 아이니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우리 아이는 봄이가 되었어요. 가끔은 밤에 혼자 있을 때 과거가 생각나곤 했어요. 전쟁터에서 뛰던 발소리, 부대에서 들려오던 무전 소리, 헬기 소리와 터지는 포탄의 기억들. 하지만 그런 기억들도 이제는 멀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제 주변엔 총도, 전쟁도, 명령도 없었어요. 대신 아이가 자라날 아늑한 집과 따뜻한 밥 냄새,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날, 저는 병원 침대 위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나처럼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이런 평화로운 곳에서 태어나 다행이야. 그 후 부모님은 한국에 자주 오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언어 장벽도 있었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지만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와 사람들 덕분에 점점 마음을 열어가셨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시장에서 떡볶이를 드셔보시고 깜짝 놀라셨던 적도 있었어요. 이게 고작 길거리 음식이냐? 왜 이렇게 맛있지?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시면서 한글 공부까지 하셨어요. 이제는 간단한 인사 정도는 자연스럽게 하시고 마트에서 장도 직접 보시곤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한국에서 새롭게 배워갔습니다. 혈연으로만 엮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관계. 과거의 저는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했고 저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복종하는 삶만을 배워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의 선택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제게 묻곤 해요. 너는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여긴 나한테 처음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느낌을 준 나라였거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긴 전쟁 대신 평화가, 명령 대신 존중이, 두려움 대신 사랑이 있는 나라니까. 이제 저는 다시 군인이 되고 싶지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봄이처럼 따뜻한 시간이 흐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이 조용한 나라의 공기 속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어요. 누군가 지금도 전쟁터 어딘가에서 지쳐가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싶거든요. 평화는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명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이렇게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아기가 태어나고 저희 부모님도 한국으로 오셔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출산 후 바로 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은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복도 끝까지 이어진 넓고 조용한 조리원 내부를 둘러보며 말없이 서 계셨고, 어머니는 간호사 선생님이 준비한 따뜻한 미역국과 영양 간식을 보며 연신 감탄하셨어요. 세상에, 여기선 산모가 공주처럼 대접받는구나. 그 말에 저는 웃었고,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당신이 저를 낳았을 땐 손 하나 제대로 쓸 수 없는 채로 허름한 병원에서 겨우 버티셨다며. 너라도 이렇게 편하게 몸조리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하셨어요. 조리원에서 퇴소한 후에는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지내고 계세요. 처음엔 낯설어 하시던 한국식 육아 방식도 이제는 익숙해지셨고, 기저귀 가는 법부터 분유 타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가며 손주를 돌보는 데 큰 기쁨을 느끼고 계세요. 아버지는 아이가 울면 누구보다 먼저 안아주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한복 입은 아기 사진을 찍으며 앨범을 만들고 계세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서 저는 다시 한번 느껴요. 이전에 냉정하고 엄격하던 아버지가 지금은 손주를 앞에 두고는 무장해제된 얼굴로 웃고 있다는 거요. 하루는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말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이 나라에 왜 그토록 집착했는지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지금은 안다. 여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곳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 깊이 울컥했어요. 군대에서만 살아온 분이, 전쟁과 명령에 익숙한 분이 그렇게 말해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부모님이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짐을 싸는 내내 어머니는 몇 번이나 한숨을 쉬셨고, 아버지는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며 말없이 시간을 끌었어요. 비행기 타기 전날 밤, 아버지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긴 하겠지만 곧 다시 오겠다. 여긴 다시 오고 싶은 나라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에서 찾은 평화는 제 삶을 바꿔놓은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삶도 바꿔놓았어요. 그분들의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한 것을 저는 너무도 뚜렷하게 느꼈어요.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다른 나라에 와서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삶은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삶이었구나.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품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기적 같고, 그 기적이 제 아이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된다는 사실이 가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저 자신답게 살아가려 합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누구의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저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자라 제게 묻겠죠. 엄마는 왜 한국에 오게 된 거야? 그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해줄 거예요. 엄마는 사랑받고 싶었단다. 그래서 여기에 왔고, 여기서 사랑을 만났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